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국회의원 금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총선 레이스는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지난달 17일부터 시작이 됐죠. 이런 가운데 전북의 여야와 각 후보들은 선거 초반 총선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여부와 야권 통합 또 선거법 개정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신년 최대 이슈인 4.15 총선의 전북의 현황과 정치 구도, 각 지역의 예비 후보 상황, 그리고 민심의 향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와 의견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2020년 새해 본격화되고 있는 총선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는 총선도 있고 전북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전북을 이끄는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도민들도 신중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당 구조도 좋은데 야당이 너무 많아서 야권이 통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동안 선거에 나왔던 인물들이 재대결하는 양상이라서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둘러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회적 약자를 많이 신경 쓴 사람을 찍어주면 좋겠구만. 정책만 내놓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 총선을 앞두고 제3금융도시 만들기나 분산형 일자리 같은 전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줄 건지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인지 민주당 후보들은 너무 당만 믿고 자신의 경쟁력이나 공약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워요. 일단 공천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예전처럼 낙하산 공천은 안 했으면 하고요. 기존의 구태 정치를 벗어나서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참된 정치인들과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바라본 2020년 총선 전국 전망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새해 건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경규 의원님, 네. 월간 정치 토크 한 달에 한 번 정치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올해 벌써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수막들을 보면 그렇고요. 여기저기에서 뭐 출판 기념회도 그렇고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2020년 중요한 이제 선거가 있는데 사자성어든 한 줄 소감이든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난 한 해는 격동의 시기를 보냈고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다른 어느 해 못지않은 그런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내년 4.15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주문도 많고 정치적인 현안들이 극한 어떤 대립수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짧게 얘기한다면은 고작 성어라기보다는 정치권 또는 정당한테 주문하고 싶은 말로 대신 한다고 한다면은 개혁 쇄신으로 응답하라. 4.15 총선에서 그 판을 짜는데 역시 개혁 쇄신 정책을 놓고 다투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예. 어느 정당이 어느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 쇄신을 추동을 시켜 나가는가 어느 후보가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예, 개혁과 쇄신. 김영기 대표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019년에 국회를 하면 20대 국회 전반이 일하지 않고 늘 여야가 치열하게 대결하는 그렇죠. 모습만 끝까지 보이면서 이제 올해 총선 시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유치원 3법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또 많은 또 대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각 정치 세력들에게 딱 한마디로 한다면 대결도 좋지만 9일신, 1일신, 또 우일신 해서 실제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진짜 환골탈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서 유권자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쇄신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후보가 그 쇄신의 중심에 서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요. 김 대표님 4년 전으로 돌아가서 잠깐 짚어보면서 한번 거슬러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총선 때보다 한 석이 줄어서 이제 10석의 지역구, 그중에서 새누리당 1석, 더불어민주당 2석, 국민의당 7석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 참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발판이 됐던 곳인데 20대에서는 좀 파란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실제 당시에 어떤 호남 정서, 예. 그건 우리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까지 포함해서 그 호남의 가장 꿈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예. 과연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호남 지역의 그 쉽게 말해 30년 독점 구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 예. 그리고 호남 지역이 점점 더 낙후가 깊어지고 있는 데 속에서의 갖는 또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그 합쳐져서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과 인물을 원하게 되었고, 예. 그 당시에는 안철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인물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또 초기에는 또 안철수라고 하는 야인이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일반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예. 뭐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 훨씬 5%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뭐 거의 50% 갖고 있는 사람이, 네네.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안철수에 대한 희망을 우리 호남인들이 받아 아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돼서 쉽게 말하면 기성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심판이 호남 쪽에서 일어났고, 예. 그런 과정에서 실제 국민의당이 7석, 새누리당이 1석, 더불어민주당 거의 뭐 전석에서 2석으로 이렇게 예. 줄어들게 되는 어떤 상황들로 왔는데, 이건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안철수 리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전북과 연관지어서 이경재 의원님.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예. 2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곧 귀국하겠다. 아,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그게 예. 바로 정계 복귀 선언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렇죠. 거죠. 복귀로 봐야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이제 풍비박산이 돼버렸는데, 예. 그때 당시는 전국 정당 득표율 2위, 그 전라북도에서는 1위, 전국적으로 38석 의석, 전라북도에서는 7석, 엄청난 그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근데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서 미래당이 되면서 민주평화당이 분화가 됐고, 또 민주평화당 역시 뭐 대한신당으로 쪼개졌고, 바른미래당 역시 당권파와 갈등을 일으키다 이제는 탈당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마당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게 들어오는 그 타이밍은 상당히 절묘하다고 봐져요. 예. 그래서 과연 어떤 동력을 가지고 또 어떤 인물을 가지고 또 어떤 새 정치 아이콘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드러낼지 이제 관심은 대상인데, 일단은 안철수 대표는 뭐 일단 정치 실험을 실패한 걸로 지금 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의 어떤 구태가 다시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 틈을 비집고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또 새로운 어떤 면모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여러 기대도 있고, 또 과거의 어떤 정치를 돌아다 보면은 인력이랄지 구조랄지 또는 여러 가지 비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또 한 차원 높은 어떤 것을 보여줄지 양자적인 어떤 관점이 교차하는 지금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치 후보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도민들, 유권자분들의 성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KBS 전주방송 총국이 실시한 2019 송년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정부 여당에 대한 전북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됐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총선까지 어떻게 이제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인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 총국이 한국리서치의뢰에서 지난달 20일부터 나흘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로 실시됐고요. 응답률은 15%,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 포인트입니다. 김영기 대표님,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단호함, 이런 것들이 실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또 지지율도 좀 상승시켰고, 또 전체적으로는 그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항상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경쟁력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내용, 근데 같은 여론조사인데도 서로 불일치하는 지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또 다른 그 같은 시기에 어떤 또 전북일보 여론조사하고도 예, 비교해 보면 그 민주당에 대한 지역구에서 민주당 호남권을 말하면 민주당 뽑겠다는 것도 53.1%인데 현역은 지지도 또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되고 또 10명 중에서 4명 정도는 인물을 보고 찍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KBS 여론조사에서도 그 실제 대다수의 어떤 유권자들이 1차적으로 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음 문항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여론조사에서도 쉽게 말하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라는 게 앞으로도 이제 많이 있을 건데요. 선거 시기까지 그래서 어떤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작용하는 거다. 우리가 지난 4년 전에 선거를 보면 그 새누리당이 압승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고 그렇죠. 새누리당은 이제 완패를 했죠. 이렇게 됐는데 그 마찬가지로 많은 어떤 계기들이 주어지고 어떤 사건,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에 따라서 또는 어떤 경제적 흐름, 요즘에 또 뜨거운 핫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작용하면서 시기마다 어떤 여론이 이제 요동친다고 하죠. 그 요동을 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이게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후보를 찍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인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새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전주갑이 김구목 비서관 정도가 있고 정읍의 윤중병 행정부시장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옛날에 나왔던 사람들 출마를 했던 떠다든지 아니면 이미 지난 19대나 20대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상 선거전에 들어가면 인물론에 있어서는 좀 이미 과거에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또 타당 후보와 경쟁력이 발생해버리고 만약에 타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좀 파워가 있는 사람이고 기반 있는 사람이면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 항상 예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내용 중에요.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 활동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 높았는데 현재 지역구 의원을 다시 뽑겠다는 응답자는 25.8%에 그쳤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그 뭐 거꾸로 또 현역을 뽑지 않겠다는 응답이 52.1%예요. 절반을 넘는데 그러니까요. 전라북도 지역의 이 결과는 다른 전국적인 결과보다 상당히 좀 낮아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거는 현역 국회의원을 뽑지 않겠다는 것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52.1%니까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고 아마 그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지역 정세에 기댄 그런 의정 활동을 좀 한 탓이 반영이 됐지 않는가 싶은데 KBS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좀 큰 흐름을 하나 보면은 정의당에 관한 조사인데요. 예컨대 그 지지하는 정당과 단체에 물은 질문에 물론 이제 민주당이 66% 가장 높지만 정의당이 이제 유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9.4%포인트로. 그리고 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39%로 가장 높지만 정의당이 17.8%. 항상 정당 지지율,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지지율 이 두 가지는 정의당이 두 번째 수위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정의당 후보들이 비례대표 출마 연병석 씨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선을 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상당히 눈여겨보는 것 같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역 의원을 뽑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52.1%이긴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10명의 의원을 보면은 현역 의원 말고 다른 어떤 대체 인물을 과연 선출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와 있느냐 각 정당별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빈곤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물을 파격적으로 내세우면서 뭔가 좀 판가를 주동시켜 나가고 또 새 인물을 정치 일선에 등장시키면서 인물 키우기 그런 기능도 한단 말이죠 총선이.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미약한 것 같아가지고 이 52.1%의 어떤 부응하는 어떤 그런 그 연결 그런 인물 대체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한 가지 흠이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그 여론조사의 핵심이
현역 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이제 52.1%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다른 인물이 과거 인물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과거에 떨어졌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중에서가 아니고 예. 예비 후보 쉽게 중에서가 말하면 아니고 예. 현재 민주당 경선이나 내용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인물 아니면 좀 신선함이나 청량감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아닌 뭐 쉽게 말하면 과거의 영의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 공천을 받게 된다면 그 쉽게 말하면 현재 그 응답률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예, 또 새로운 예. 어떤 판들이 형성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결과는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2.1%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현역 말고 다른 인물을 지금 선호하는 거예요. 그럼 각 정당이 이런 요구에 부응해서 다른 새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까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렇군요. KBS 이번 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샘플이 3,000명이라고 하는 거죠. 샘플 예. 3,000명이면 상당히 그 많은 사이즈인데 적어도 이 대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전국 샘플이 약 1,000명 갖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전라북도에 3,000명을 샘플로 온 거는 신뢰성, 정확성이 상당히 높게 나올 그렇네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KBS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총선을 바라보는 성향 좀 살펴봤고요. 민주당이 역시 가장 많은 경선 경쟁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민주당은 경선이 곧 본선이다 이런 이제 등식이 물론 한 번은 깨졌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경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전북의 예비후 1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인재 영입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우리 지역 현재 현역이 2명인 가운데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지 예상을 해주신다면.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인물 등판은 거의 끝난 걸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예. 1월 16일까지가 공직 시한 마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종 보견해야 되겠지만 거의 뭐 나올 만한 인물은 다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4년 전에 민주당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호남 전체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는데 예. 과연 4년간 어떤 변모를 보여왔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촛불 정부가 탄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데 그 민주당 지지율은 그의 어떤 편성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많이 갖고 갔다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 두고 볼 때 민주당은 인물로 플러스 시켜가지고 쇄신 카드를 내세웠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욕구에 부응한 그런 인물군을 형성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18명이라고 어떤 완주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는 상당히 미흡한 구도 속에서 인물 대 그 집권 여당의 어떤 그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선택의 어떤 그 방향 키가 어디로 갈 것인지 역시 주시해서 봐야 될 어떤 총선이 이번 총선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지율이 40% 넘는다고 그래서 거저먹을 수 있는 총선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권리당원 50에 일반 유권자 안심원 50인데 20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북 지역 전략공천이 다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낙선이 돼서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신인 가산과 여성 가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인 가산과 여성 가산이 있지만요. 실제 현재의 민주당 경선 구조가 권리당원 50%하고 일반 여론 50%를 이제 합산하는 건데요. 이 권리당원의 자격이 쉽게 말하면 선거일 뭐라고 해요? 그 전에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들로 해서 작년도 그 쉽게 말하면 6월까지 6개월 이상 당부를 납부한 걸로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8월까지인가요? 납부한 사람들 하다 보니까 7월 말까지 정치 신인이 올해 년도 민주당에서 어떤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내년인 전년도 1월 달부터는 2019년 1월 달부터는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이 당원 모집이라는 게 몇 달 활동한다고 바로 모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떤 정치 신인이 이 경선구제에 진입해서 기성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기성 당협위원장들과 경선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였다 이렇게 봐서 저는 최근에 민주당 보면 전략공천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도리어 현재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왜곡된 경선 구조가 있고
또 이 경선 과정에서의 과정 예전에 보면 불법 선거도 많아갖고 그런 것들이 도리어 파열구를 냈기 때문에 저는 더 과감하게 호남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이라든지 단수공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왜냐하면 당헌 당규 30%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좀 참신하고 청량감 있고 쉽게 말하면 존재감 있는 어떤 후보들을 배치해야만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전라북도 민주당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데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 공사 일을 하다가 지금 노동자들과 긴 시간 동안 대립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또 출마 선언을 민주당 후보로 그래서 경선에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부동산 문제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람이 슬그머니 지금 나왔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입당은 받아줬거든요. 물론 입당은 받아줄 수 있지만 경선에서는 배제를 시켜야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 전라북도 선거가 전국적 선거의 중심이 되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노동자 문제들이 핵심 이슈가 되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어떤 전라북도 조건의 어떤 선거 전체적인 지역이 왜곡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런 어떤 전략 지역에 있어서는 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는 뭐 소외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영입하고 있지만 그게 항상 몇 사람이 어떤 중앙당에서 상징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의정활동 그 뒤에 어떻게 했는가는 거의 뭐 이야기 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울에서 어떤 쇼맨십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어떤 소외자들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미 선거법이 바뀌었다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 핵심은 원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건 모든 선거의 공천이라든지 뭐 비례대표 선정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분권 전에 이루어지고 그걸 모아나가자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도 지역별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이경재 의원님 짚고 넘어져 간단하게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4석을 했거든요. 4선.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뭐 육선의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지명이 된 상황인데 뭐 야권을 비롯해서 일부 비판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국회의장까지 서열 2위의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국무총리 서열 5위이지 않습니까? 또 가야 되겠느냐.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틀에 구애받지 않고 가겠다 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저는 또 전북인이기 때문에 전북 출신 총리가 있음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상당히 어떤 유리한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는 그런 측면을 놓고 볼 때도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석인 총리가 앞으로 지명이 된다고 보면은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도 좀 수그러질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대도 실망을 바뀔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일단 정세균 총리 지명자는 왜 그러면은 총리를 지명을 수락했을까? 이건 뭐 답은 명확하나 하는 거죠. 대선에 대한 꿈 때문에 그런 거죠.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원 하면서 계속 대선 꿈을 노리고 행보를 해왔는데 종로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근데 이 대중성 확보가 안 돼갖고 인기에서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는 침체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오다가 결국은 어려운 결정 끝에 아마 이런 결정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 행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대권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거고 또 전라북도의 또 전북 도민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출신 총리가 있음으로 해서 개인적인 어떤 명예도 있지만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이 크기가 달라질 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밀어주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냥 총리가 지명이 돼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는 여섯 번째 총리를 지금 탄생을 시키는 거가 되죠. 예컨대 김상협, 진의종, 황인성, 또 고건, 한덕수 총리까지 모두 전북 출신했고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된다고 한다면 6번째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1 협의체가 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뭐 다행인 건 우리 지역 의석 수가 줄어들지 않고 10석으로 선거가 이제 치러진 건데 물론 이제 석패율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만
10개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세균 총리가 이제 지명되는 거 그 변수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분당돼서 다당의 현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대 다당 구도로 보면 이제 현재까지 이어진 걸로 보면 김영기 대표님 민주당의 이제 우세가 이제 좀 점쳐지는 대목에서 혹시 그 뭐 1대1 구도로 만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뭐 이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나 정당들은 대부분 당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그 이전까지 대결을 대부분 중단하고 합종 연행을 통해서 가능하면 가능성 높은 어떤 내용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또 각종 뭐 여론을 탐문한다든지 해서 쉽게 말하면 본인이 가장 당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어떤 행보들을 해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 야당이 뭐 정의당을 제외한 정의당이나 민중당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여타의 이전의 어떤 국민의당류의 어떤 정당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합종 연행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합종 연행이 되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정우천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을 지금 탈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건데요. 만약에 그 탈당을 했지만 만약에 또 합종 연행이 있어가지고 어떤 좀 힘 있는 정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합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건데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는 최근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 그 완산을해서 그 여론 발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무소속 출마가 가장 유리하게 나왔다는 그 과정들을 보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가져가겠죠. 그런데 일단 그런 게 있고 우리 전라도는 어차피 민주당은 기본적인 어떤 확고한 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또 고정적인 전통적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상당히 강한 센 경쟁력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또 거의 지지율이 적은 흩어져 있는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다면 어떤 정치적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때문에 또다시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합종연행이 추진되고 이도저도 안 된다고 하면 무소속으로라도 뛰어서 어떤 자기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KBS 여론조사에서 아까 정의당의 지지율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47석이 비례인데 이제 30석을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의 지지가 높게 나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그 이 비례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글쎄 4년 전 정의당 득표율하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나타난 정의당 지지율 이것이 4월 15일 날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면은 적어도 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20% 미달되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한 석 정도는 얻지 않을까 정의당이. 이제 비례 순번이 이제 남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자체 내부에서 이제 그 선정을 문제고 그래서 정의당이 상당히 의원을 확보할 가장 높은 지금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닌가. 아마 이 모든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할 것이고 정당 득표를 확보를 위해서 과거에 우리 투표 행태를 보면은 지역구에 나온 인물 위주로 투표하고 정당은 정의당 이렇게 투표를 이원화됐을 때 그렇게 찍었단 말이죠. 그 결과 지난 선거에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양상이 그렇게 될지 어쩔지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전략 투구를 뭐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고 온 힘을 다해서 심상정 대표부터 막 그쪽에 힘을 쏟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권역별일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도 쓰고 그랬는데 현재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정의당이에요. 권역별로 하자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연동하기로 한 30석은 청관에서 말한 6개권역으로 5명씩 안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비록 그게 협상 과정에서 빠졌지만 뭐 30석이 적다고 하면서 빠졌는데 또다시 중앙주의로 간 거거든요. 중앙 땅에서 또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비록 권역이 빠졌지만 그걸 줄기차게 주장했던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그 이번 선거법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민주당도 실은 비례대표 연동 30석의 부분은 선관위에서 말했던 6개권역으로 5명씩 배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비례 후보를
중앙당에서 경선이나 예.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배치하다 보면 세력이 약한 지역은 또 의석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석이 아니라 그냥 영석으로. 근데 여기다 또 그 위성정당이라서 비례자유한국당 또 비례민주당까지 뭐 저는 뭐 또, 예. 이성정당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두는 부릅뜨고 있는데 큰 효과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는데 예. 도리어 현재 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비례대표 연동 30석을 또 중앙당에서 대표들이 공천하고 뭐또 약간의 형식적으로는 경선이라는 걸 거치지만 그러다 보면 다수파가 싹 가져가 버리면 아하. 쉽게 말하면 힘이 없는 지역의 후보들은 거의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권역별이 파기가 되었지만 그 원래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비례대표 연동 적어도 연동의 30석만큼은 선관위에서 말했던 6개 권역으로 한 권역당 5명씩 호남 권역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권역에 5명을 배치해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30명까지 채우고 당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은 17명 있으니까 그 17명은 뭐 소외된 사람인데 직능이라 노동자 대표라 농민 대표라든 뭐 다양한 사람들을 하면 되죠. 청년이든 예.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안 하면 쉽게 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서울 지역 정치인들을 나눠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하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해서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인데 예. 17석은 기존 그런 형식대로 배분을 정당 하고 투표, 예, 하고. 나머지 30석 가지고 지역구 의석이 부족은 그런데 먼저 배분을 한단 말이죠. 3% 이하 정당은 뭐 한 석도 안 돌아가는 그렇죠. 거고 예. 이런 조그만 틀 속에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 얘기한 위성 정당이 출연했을 때 어떤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는 그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가 지금 작동이 되는데 과거처럼 다수당한테 몰아줄지 이제 이런 것들은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근접한 한 세라도 좀 올릴 수 있는 예. 얻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그런 형태의 선거구제고 그런 측면에서 전력 투구를 어떤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 가장 의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닌가 싶어서 예. 그 기대 또한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올간 정치 토크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계 공동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본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0개 지역구 안으로 들어와서 좀 더 총선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그 맛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말이죠. 김영계 대표님. 24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게 지금 녹음 방송이기 때문에 일요일 뭐 시점이 돼도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물론 한두 명 살펴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역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예, 포함 예비부 등록하면 도리어 법적 제한을 그렇죠. 받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막판에나 가서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큰 숫자가 늘어나기는 그리고 아직까지 보면 고위공직자가 그 사퇴 시한에 맞춰서 사퇴를 하고 출마하기는 어려울 건 또 구조가 경선 구조가 그래서 이 정도 숫자에다가 아직 그 경쟁적인 후보들이 예비 후보 예. 등록은 안 현역원을 비롯한 몇 명 정도가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다 싶습니다. 하더라도 한 40명 안팎 예, 예. 정도. 그러면 10개 지역구에 이제 뭐 4대 1 내지는 3대 1 정도. 현재는 뭐 익산 의리 뭐 4명의 예비 후보. 여기 이제 현역 조배숙 의원까지 하면 이제 5명 구도.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비 후보들 숫자 안에서의 이제 경선을 치르면 또 이제 후보는 더 이제 본선에서는 더 줄어들 것이고 예.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신당이 창당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이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고 바른미래당도 이 안에서 정운천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탈당을 한 무소속 상황이고 정치 지형의 변화가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이 부분들 유권자들이 좀 살펴보실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기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뭐 핵심은 제3지대 정당 출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대표격 인물이 없어서 전전긍긍 그렇죠. 해왔는데 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계 복귀 선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희망을 좀 불어넣은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고요. 아마 한국에 들어오면은 여러 인물들을 접촉하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3개월밖에 안 남은 너무나 촉박한 일정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 언어 메시지를 한 걸 좀 한번 뜯어 보면은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 때문에 이런 정치 세력이 사상결단 싸우면서 우리 미래랄지 미래 세력들이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 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나가서 좀 뭐 내가란 말은 안 썼지만은 그래서 조만간 타개하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기여를 그렇죠. 해야 되겠다. 미래 뭐 이런 이제 키워드였습니다. 메시지를 예.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성이 뭐냐 봤더니 그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또는 예.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장 바람직한지 이거를 상의 드리겠다 그랬어요. 예. 누구와 상의 드리겠다는지 뭐 이것도 없고 저는 국민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히는 대목인데 예. 일단 안철수 전 대표였던 키워드는 그거 아닙니까? 새정치 아닙니까? 기득권 양당 정치였던 폐해. 이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새정치 카드를 내걸었고 일단 그것이 성공 못했지만 다시 기득권 양당 정치가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나게 극한 대립을 해왔단 말이죠. 예. 그게 신물이 난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지금 파고드는 그런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 언어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뭐 전망을 못하지만 결국은 새정치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보답 예.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그리는 그런 어떤 정치 언어들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남기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이제 세력 작업인데요. 조직과 세력 구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예. 가장 큰 아마 과제라고 보여져요. 현재 바른미래당 탈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손학규 대표당 당권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예. 예. 민주평화당도 분화해가지고 대한정치가 나가 있고 일부 5명 정도만 지금 민주평화당으로 남아 있는 그렇죠. 상태고 이분들이 과연 응집력 있을 부분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화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면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 정치 세력화를 다시 구축할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4년 전에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그건 이미 한번 실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후에 뭐 이제 풍비박산이 나면서 실패로 끝난 거고 그래서 아마 전국화 작업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때 보수 정당을 끌어들일지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하나 어떤 변수가 들려 있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황교안 대표가 끌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까지도 포섭을 포용을 하는 것이냐. 근데 그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 예. 같긴 한데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앞으로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삼지대 통합 관련해서도 말씀드려봤고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제 살펴보다 보면 10개 지역구를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대표님, 먼저 전주 갑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비 후보 등록 상황 짚어주시죠. 실제적으로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김광수 의원을 빼고 예. 지금 현재까지는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제 3명이 등록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정의당은 등록하지 않아서 이대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그 택배 기사 출신 한 분이 이렇게 예. 등록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 의원이죠. 김인덕 의원이 등록해서 활동을 시작했고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 김구목 예. 후보가 이렇게 여성이죠. 이렇게 세 분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미 사무실을 개소해서 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아직 택배 기사분은 이범석 씨가 되겠네요. 이범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미 4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등록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번이 꼭 처음으로 나온 분은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세 분이 지금 현재는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제 현역이 네. 등록한 다음에 이제 사파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아직까지 이제 또 그 자유한국당 후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은 아직 좀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전주시 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현재 네. 어떻습니까? 을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구로 지금 부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각 예. 정당의 후보가 지금 다 나와 있고 그렇죠. 또 그 후보들이 쟁쟁한 면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고 또 지난 선거 때 정운천, 최영재 두 후보가 표차가 111표 차이가 난 아주 그 최소표로 그렇습니다. 당락이 결정된 그런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 또 전주 을 지역은 전주이지만은 그 아파트 밀집도가 가장 높은 또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바람몰이랄지 어떤 도시민의 어떤 정서가 많이 반영되는 투표 행태를 보이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 예.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지역구인데 예컨대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형재, 이상직, 또 이덕준 변호사 이런 분들이 경선을 해야 될 상황이고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탈당을 해가지고 현재는 무소속 상태인데 앞으로 제3지대로 갈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본인도 이건 도민들과 유권자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한 상태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민주평화당의 박주연
후보인데 지금 비례대표로 국민의당에 당선이 됐다가 민주평화당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죠. 의원인데 이분은 군산 출신이긴 하지만 전주여고를 나와서 서울법대에서 이제 변호사를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그런 케이스인데 세 분 모두 뭐 다 굉장한 후보들이고 또 민주당의 경선 구도에 들어가 있는 세 분, 네 분 정도도 아주 당내에서는 굉장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예. 가장 핫한 지역구가 전주 을이 될 걸로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병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네. 정동영 의원과 김성주 국민공단 이사장이 있는 지역인데요. 아마 예. 그 리턴 매치가 될 것 같아요. 과거 4년 전에 정동영, 김성주 두 후보가 격돌했을 때 989표 차, 그렇죠. 역시 뭐 1000표가 안 되는 근소표 차로 이제 당락이 결정된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아이고 이거 뜨거라 해가지고 엄청난 지역 활동을 벌였던 지역이란 말이죠. 예. 뭐 부부간에 뭐 웬만한 행사 같은 데 다 다니고 그러다 보고 또 민원 있는데 해결하고 좀 해결사 노를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반면에 이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죠 지금. 예. 사의를 표명하고 이제 바로 뛰어들 지금 상황인데 그동안 전라북도 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3 금융 중심지랄지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하면서 역할을 해왔던 그런 것들을 공적을 내걸고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인데 예. 역시도 이제 리턴 매치라고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전주 병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주의 가불병 살펴봤고요. 이제 군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복당이 이제 허락됐고 여기에 이제 김관영 재선의 현역 의원이 있는 데다가 또 더불어민주당의 또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자 예비 후보 등록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군산의 지금 상황입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예. 군산은 지금 선거에서 핫한 지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원래부터도 김관영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 후보하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해서 많은 어떤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그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하시던 분이 부동산 문제로 사퇴를 했는데 고향이 지금 군산이거든요. 예. 군산 제1고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또 입당을 신청하고 군산에다 사무실을 내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경선이 기존에 이제 황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중간에 사퇴를 하면서 그렇죠. 대부분 신영대에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집중되는 것 같았는데 예. 여기에 김의겸 전 대변인이 출마를 함으로써 또 일부 세력이 그쪽에 붙어서 어떤 경선 구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당에서는 일단 입당은 받아들였지만 내심 출마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입당은 받아들여졌고 이제 이후에 경선 과정 속에서 공천 과정 속에서는 이제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되고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또 후보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또 김관영 현 의원과의 어떤 또 치열한 어떤 본선이 그렇죠. 남아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산에서 이게 지금 방송용으로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뭐 한 40년 이상 뭐 거의 40년 가까이 지역을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물위기를 일으킨 사람이 그냥 올 수 있는 지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저는 또 시민사회 한 사람이니까 지금은 관망하고 있지만 일정한 시기가 된다면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결국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래서 결국 유권자의 힘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기 시민단체 대표로서 세계 이제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만 군산도 어쨌든 핫한 지역이고 그런 흐름이 있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또 지역 정서가 과거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이 워낙 높게 나오니까 대항마로 과연 누구를 이렇게 할 것이냐 막 고민을 했을 것 같고 또 이제 신영대 전 행정관 역시 뭐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게 못 미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런 분위기를 잇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얼마 전 기자회견 통해서 부동산 문제 사과하고 또 뭐 8억이라고 하는 차액을 기부하고 해서 정리를 한 뒤에 이제 나간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뭐 군산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또는 4.15 총선 때 어떤 투표 행위를 할지 다만 이제 본인이 뭐 지역구 출마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 가능하고 자유의사에 달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예. 일단 또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에 있어서 지금 이미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진짜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 민주정부에서도 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못해가지고 민심의 어떤 이반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슬기롭게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선거에서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쉽게 민주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또 수도권은 너무 막 자고 있나면 억대 부동산 억대가 올라서 문제이지만 지역은 또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가격 거래 자체가 거의 중단돼 있는 게 또 지역의 어떤 부동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총선에서 핫한 이슈가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 그런 어떤 민주당이나 여타의 정당에 있어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만 어떤 민심 위반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나온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자 이상은 그 처분을 한다고는 각서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각서를 받고 있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38명 정도가 1인 다가구 주택자예요. 예. 그리고 국민 정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각서까지 받으면서 총선에 나올 사람들은 다 처분해라. 이 뭐 청와대 관리들은 다 처분하라고 이미 통보를 한 상태고 예. 후보자들도 1가구 2주택 이상은 각서를 쓰라 지금 그러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익산으로 가서 두 지역구까지 살펴보면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 갑 지역구 2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영애 대표님. 네. 뭐 익산 같은 경우는 이춘석 지금, 의원이 있는 예, 곳이죠. 예. 실제 이제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는 또 삼선의 이춘석 의원이 있습니다. 예. 이춘석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올해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도지사로 출마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흘리면서 또 새를 이렇게 규합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예비후로 등록한 사람들은 이춘석 익산시 갑에는 민주당의 김수홍 전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수석 전문위원이 지금 예비후로 등록을 했고요. 예. 민중당의 전권이 그 민주당 전략도당 사무처장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상진 이제 대한신당 대변인이 이렇게 예. 지금 또 등록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라든지 또 안정성에서 좀 강한 민주당 어떤 현역 의원에 대해서 그 당내에서 지금 이렇게 치열한 어떤 당내 경선들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당 밖에서 그 대한신당이라든지 또 뭐 앞으로 이제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후보를 내겠죠. 예. 그리고 민중당 또 이제 진보 진영의 또 한 영역인 민중당에서 후보를 내고 있는데 실제 여기는 큰 변수가 없다면 쉽게 말하면 더 그 새로운 어떤 이 후보자들의 어떤 노력들이 없다고 하면 그 큰 변수가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자, 익산시을 현재까지는 총 4명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조배숙 현역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렇습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한 곳이고요. 흥미진진한 지역인데요. 사선의 민주평화당 조배석 의원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도전장을 내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민주당에서는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이 도전장을 내고 경선에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의당에서는 권태용 중앙당의 그 사무총장이 이미 진작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무소속에서 배수연 예미샘 이사장이 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던 지역인데요. 예. 일단 사파전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경선이 가닥이 잡혀지면 정말로 정당의 대표급들이 맞붙는 아주 그 핫한 지역이 역시 또 이 익산 을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함정도 예비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17대 익산시 갑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지역구를 옮겨서 이제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렇죠. 일단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울산 지역이죠. 경선 불출마를 권유해가지고 선거 개입 또는 뭐 직권 남용 혐의로 지금 법적 처벌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예. 이제 그런 문제로 지적이 돼 있는 그런 한병도 의원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가지고 경선 문화에 이기고 예. 만약에 본선에 나갈지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변수이고, 과연 사선의 조배석 의원도 여기에서 어떤 그
결과를 받아놓고 다음 행보를 보일지. 조배석 의원도 보면은 아까 이춘석 의원 이야기했지만은 상당히 그 도지사에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사석에서 도지사에 대한 그 욕심도 많이 드러냈고 그런 예. 의원인데 만약에 5선을 한다고 한다면 그 뒤에 아마 4선이요? 만약 5선을 한다면은 그 뒤에 지금 4선이란 말이죠. 조배수 의원. 네네.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행보는 도백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익산에서 그 도지사 후보 군인만 나오네요. 또 역으로 말하면 자신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풍선 부풀리듯이 또 부풀려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지금 도지사 후보가 많습니다. 전주 지역에서도 자기가 이번에 당선되면 도지사 출마하겠다는 사람 그런 것들을 뭐 공식적으로 말할 모두 비판을 많이 흘려 선거 예. 운동원들한테 흘리는 예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그 전주 갑 아까 그 상황 설명만 하고 평가를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쉽게 말하면 이 정치 신인이 거의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이어서 선거 분위기가 물론 연말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대결을 했고 공수처 선거법 문제로 대결 구문이 조성된 것도 있지만 선거 국면이 가까우고 예비후보가 동력돼서도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서민 경제가 좀 침체되어 있는 측면 속에서 또 어떤 겨울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다 할 후보들이 많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도민들로부터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굵직굵직한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큰 힘을 갖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여성 후보로는 이 전주 갑의 김금옥 비서관이 지금 현재까지는 신인 중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유일한 후보인 것 같고 또 그 정읍의 윤중병 의원이 이제 윤중병 전 부지사가 처음인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이미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나 출마했다가 스스로 사퇴한 사람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타의 후보 무소속 후보까지도 포함해서 좀 새로운 인물을 보기가 어려운 지점이 쉽게 말하면 선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 좀 떨어뜨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과정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물론 또 이제 아직까지는 모든 관심이 민주당 경선에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있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 보면 3월 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예비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예.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이후에는 좀 더 우리가 이번 어쨌든 간에 50% 연동형 비례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예. 통과돼서 있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다양한 정당에 대한 관심으로 좀 유권자들이 눈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 정치 토크 시간을 잘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지역구 상황은 2주 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